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약 6년에 걸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35년 동안 일본의 소나기에 걷어진 한반도는 마침내 독립을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한반도는 35년의 식민 통치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치할 힘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은 한반도를 향후 5년간 대신해서 통치하자는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겨우 독립을 이룩한지라 또다시 타국의 통치에 대한 찬반운동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던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이념의 차이로 서서히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정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남북의 대립구도는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를 수립하는 것. 초기에는 유엔의 주도하에 남북한을 묶어 한반도 전체를 두고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 지역에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한 지역에서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준비하던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에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은 김일성을 자극하는 엄청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치슨 선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러한 소련의 붉은 물결을 막고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강경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아시아 방위선을 그었는데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선으로 그어버리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즉 한반도를 비롯해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가 제외되었고 이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의 방위에서 제외되어 국제연합의 보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한에 있던 미군은 모두 철수하게 되고 이 소식은 북한 김일성의 귀는 물론 소련의 스탈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붉은 불을 들이기 위한 김일성의 야망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당시 양쪽의 국력 상황은 한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고 국민 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항공기 10대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탱크 242대, 항공기 211대, 각종 포 3,500문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상황에서 남친 공격만 진행하면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히 서울을 점령하고 50일 안에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며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뒤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무력 적화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스탈린에게 50차례가 넘는 지원 요청 전문을 보냈는데 반면 스탈린은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본지라 섣불리 김일성의 계획에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국력을 체감한 이상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끝끝내 3차례나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친에 대한 허락과 지원 약속을 받았고 추가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참전 약속과 모든 전쟁 물자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 세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6.25 한국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명 하에 38도 경계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소련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워 서울을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달력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육군이 휴가를 많이 가는, 즉 일주일 중 방어가 가장 허술한 요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 전방에 있던 군인의 절반을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남한의 부대는 텅 비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순환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에 대규모 휴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10대 미스테리로 꼽히게 됩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의 빠른 침투에 남한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 북한의 전차가 서울 시내까지 들어서자 국군은 북한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대교를 폭파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리 폭파 소식을 접해 들은 44,000명가량의 병력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새벽 4시에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을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난하였으며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서울 방어에 참가했던 국군의 퇴로가 막혀버렸고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피난민들의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에 숨은 국군 장병, 경찰, 공무원, 반공인사 검거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체포된 모든 한국군 장교는 무조건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인민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이들은 서울대병원에 난입하여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데 북한군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대한민국 국군 부상자, 중환자들을 상대로 사살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학살을 자행했으며 부상당한 한국군 장병, 일반인 구분 없이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북한군으로 우글거리기 시작했으며
급하게라도 김홍일 장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부대들을 긁어모아 혼성부대를 급조해 강북의 북한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모은 혼성부대이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약 일주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소식을 접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태를 중시한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공군과 지상군의 한국 출동을 명령함과 동시에 한국 전 해안의 해안 봉쇄를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글래스 메가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21개국의 유엔군이 조직되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게 넘어갔죠. 전쟁이 발발한 지 6일째 되는 날 메가더의 명령하에 미군 최초의 참전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경기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강을 넘어 빠르게 남하하기 시작하였고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양측이 오산 중미령에서 첫 교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북한의 거침없는 공격에 스미스 부대는 무참한 패배를 맛봐야 했고 미군과 국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을 알면 북한군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 메가더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파병을 이끌고 북한군의 남진을 6시간 넘게 저지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북한군은 대전을 넘어서 새 방면으로 침공을 계속하였습니다. 유엔의 지원이 결정된 후 투입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국군과 일부 미군은 계속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대구와 경산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세에 밀린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전국의 피난민들 또한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춘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북한이 대구와 부산을 함락하며 한반도 전체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특히 이 당시 전선의 상황이 급박하고 국군의 병력 소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급하게 나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약 27만 명의 학도병이 모집돼 총을 쏘는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14세에서 17세에 불과했죠.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30-40%가 사라졌고 이들은 이전처럼 수많은 학도병과 민병대로 교체되었으며 나중에는 분대장이 자신에게 배속된 분대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전투에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대구 바로 위인 경상북도 칠곡까지 내려왔고 국군과 미군은 최후의 결전을 전개해야만 했습니다. 칠곡에 위치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했고 전술상 대단히 중시되었습니다. 북한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 백선엽 준장이 이끄는 국군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군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싸웠던 참전용사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의 박격포와 수류탄이 비처럼 쏟아져 선임, 후임 할 거 없이 모두 쓰러져 있었으며 살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공산군 박격포가 정말 지독했으며 자신의 전우들이 그때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때는 8월의 무더운 날씨라 전장에서 주먹밥을 먹을 때면 시체 썩은 내와 함께 먹어야 했죠. 6.25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대공세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의 기세를 꺾게 됩니다. 이로써 북한군은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고 유엔군의 증원 파병 때까지 또 한 번의 여유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반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거듭하는 동시에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리는 지연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조선인민군은 공격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고 국군과 미군의 끈질긴 방어에 커다란 손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 무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물자가 부족해져 갔죠. 한편 양국이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유엔군은 전세를 뒤집겠다는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행된 게 작전명 크로마이트,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북한군이 거의 점령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강타한다는 이 계획은 메가더 장군에 의해 진행되는데 사실 초반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륙작전을 펼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지역을 인천으로 정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인천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10m에 달하고 엄청난 갯벌을 형성하며 수로와 해안의 조건 또한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즉 인천이 상륙하기 힘든 특징이라는 특징은 거의 모두 보유하는 바람에 터너 조이 제독은 성공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일부 참모들은 장소 변경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총 87차례의 상륙작전을 전개할 만큼 경험이 풍부했던 그는 인천을 고집하였습니다. 서해안에 갯벌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을 성공만 한다면 북한군의 테러와 보급선을 차단하며 전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외에 메가더 장군이 원하는 적 후방의 완전 단절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만한 장소가 달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한 양동작전이 필요했는데
서해안의 인천과 정반대 방향인 동해안에 772명의 병력을 상륙시킨다는 일명 장사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기로 계획되었는데 위치는 경상북도 영덕 장사리로 정해졌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병력의 93%는 역시 16세에서 19세 소년 학도병들이었고 그들에겐 군번도 계급도 없었죠. 상륙작전에는 도가 터있기에 자신의 의견에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던 메가더는 그동안의 경험을 6.25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지금까지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원군이 오기까지 전선을 막아줬다면 이제 한번더에 도착한 메가더와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인천에 투입되고 같은 날 경북의 장사리에서도 772명의 학도병이 상륙해 양동 김만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에 발맞춰 낙동강 전선 일대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진격에 수세에 몰렸지만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완전히 뒤집혀지자 김일성은 당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2주 만에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하고 10월이 되자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간 이들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까지 차지하며 마침내 압록강 부근까지 도달하여 중국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파란 물결이 한 번 더 전체를 뒤덮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잠자코 있던 중국이 북한을 도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멸망 위기에 몰리자 김일성은 다급히 소련과 중국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소련의 스탈린은 여전히 전쟁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마오쩌둥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순식간에 차지하고 이제는 중국의 문턱까지 다가오자 비로소 위기감을 느낀 마오쩌둥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하며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국공내전에서 사용했던 과감한 우회와 매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많은 전력을 집중시키는 소위 인해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부족했던 공군력까지 소련의 스탈린이 메꿔주면서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 수십만이 북한에 투입되었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기세에 서부전선, 동부전선 모두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과 피난민이 장진호 일대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함경도 전역이 중공군 수중에 넘어가면서 이들은 퇴로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는 급하게 그 근처 해상으로 탈출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10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대규모 철수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구출시키기 위한 이 작전은 12월 24일까지 약 열흘 동안 흥남항에서 이루어졌는데 장병 10만 명과 차량 17,000대, 피난민 약 10만 명과 35만 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이 작전에 대한 유엔군의 암호명은 비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카고로 알려져 있으며 후에 철수작전이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또한 작전 성공 보고를 받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박한 피난길 중에 비좁은 배에서는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기념비에는 10만 명의 인명을 구한 6명의 영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북에서의 대대적인 철수를 계획하고 1951년 1월 4일 급기야 수도 서울이 중공군에게 빼앗기면서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부산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미 소련도 북한과 중국을 도와 전쟁에 부분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는데 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종사들의 교신에도 러시아어가 아닌 중국어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미국도 소련의 참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만약 소련의 참전 사실이 대외적으로까지 알려지면 미국 내에서 전쟁의 확대 여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끈질긴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서울을 뺏긴 지 2달여 만에 다시 되찾는 데 성공하지만 38도선 부근에서 양측의 일진일퇴가 거듭되면서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선이 고착화됐고 전쟁에 이미 소련도 부분적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머지않아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얼른이 한국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결사 반대하던 이승만만큼은 북진을 고집하며 휴전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였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협정에도 반대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전투는 계속되는 와중에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길었던 휴전회담은 다시 급물살을 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점점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징후가 보이자 소련 내각은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마감한다는 결정을 통보하면서 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만 휴전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포로 교환 문제였는데
이때는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대하는 포로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포로를 강제적으로 전부 송환시키자는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고, 유엔군 측은 포로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자는 자유송환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송환 희망자는 판문점에서 송환되고 송환 거부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전협정은 원활히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휴전을 원치 않았던 이승만은 아직 수감 중이던 반공포로 37,000여 명을 한꺼번에 석방시키는 사건을 벌입니다. 미군 감시원을 내쫓으면서 강행된 이 사건은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어 국제연합군 긴급회의, 영국의 긴급내각회의, 한국전 참전국 회의 등을 열게 하였으며, 이승만은 한국 측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쟁에 지친 미국은 이승만에게 휴전협정에 찬성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승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휴전을 원한다면 한국이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원조해준다는 약속, 그리고 한국의 병력을 증강시켜준다는 약속을 해줘야만 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휴전협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에도 갈등이 생겼으나 한국에 급파되어 단판을 벌였던 로버트슨 미국 특사와의 절충안 끝에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 경제 원조, 한국군 증강 등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이승만에게 휴전 동의를 얻어냈죠.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한국과 북한 양측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3년 1개월 동안 치러진 한국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래 휴전 상태는 약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6.25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군인 전 사상자, 실종자가 62만 명, 민간인 피해 99만 명이었으며 유엔군 사상자 실종자가 15만 명에 달했죠. 수십만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하였으며 가족이 헤어진 이산가족은 1000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북한 측도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 전 남한보다 월등했던 북한의 산업시설과 주택, 건물, 기반시설도 전쟁 중에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 각각 남한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북한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흔적과 파편들은 역사가 되어 남과 북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흉터만을 남기게 됩니다.